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강요된 결혼으로 시작된 삶이 어떤 느낌일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댁의 압박과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과연 자신만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그리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혜, 43세입니다. 경기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 꽤 전통적인 가정에서 성장했어요. 제 이야기는 조금 평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흔하지 않은 결혼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실 제 결혼은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2005년 늦봄, 대학 졸업을 막 끝냈을 때였어요. 가족들은 졸업 축하 파티를 빌미로 저를 부르더니 갑작스럽게 혼담을 꺼내더라고요. 상대는 석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였는데 그분의 가족은 우리 마을에서 꽤 유명한 전통 음식점을 운영하는 가문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들의 경제력과 명성을 이유로 이 결혼이 제게 큰 기회라고 판단하셨던 거죠. 결혼식 날짜는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빠르게 잡혔어요. 결혼식 날 예식장 문을 열고 들어갔던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여기저기 들렸지만 정작 제 마음은 텅 빈 느낌이었거든요. 당시 24살의 저는 이 결혼이 어떤 의미인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석진 오빠와 저는 그리 친하지 않았어요. 사실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눠본 적도 없었죠. 첫 만남도 상견례 자리에서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런데도 저는 속으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게 되고 마음이 가까워지겠지라고 생각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결혼 후의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결혼식이 있었던 날은 2005년 2월 18일, 장소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고급 예식장이었어요. 저는 평소 시골에서 단출한 생활을 했던 터라 그런 화려한 공간이 너무 낯설었어요. 우리 집안은 꽤 보수적인 분위기였어요. 아버지는 전형적인 권위적인 가장이셨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말씀을 항상 따랐어요. 형제는 없었고 저는 외동딸이라 부모님의 기대가 컸어요. 그 기대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 결혼이라는 결정에도 크게 반항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석진 오빠와의 첫 만남은 굉장히 어색했어요. 큰 탁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양가 부모님들만 이야기를 나누셨고 저희 둘은 그저 고개만 끄덕이는 수준이었죠. 그날 석진 오빠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란 인상을 받았지만 그게 매력으로 다가오기보다는 거리감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결혼식 날 친구들이 저를 위해 몰래 준비한 깜짝 이벤트가 있었어요. 제 친구들은 제게 신부 화장을 하는 동안 이 결혼 괜찮아? 라고 계속 물으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당시에는 그저 농담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그 말이 마음에 남더라고요. 결혼 후 저는 석진 오빠와 한 지붕 아래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서로를 알아가야 할 시간은커녕 각자의 삶에 바빴죠. 석진 오빠는 가게 일에 매달렸고 저는 집안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대화조차 제대로 나누기 어려웠어요. 그땐 제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란 뭔지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결혼이란 서로를 위해 사는 것이라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올까? 이 질문은 그때부터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저는 바로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시댁은 경기도 수원의 오래된 주택가에 있었는데 그곳은 전통 한옥 느낌이 물씬 나는 집이었죠. 그 집은 시댁 가족이 대대로 운영해온 한식당과 붙어 있어서 집안 공기에서도 늘 고소한 된장 냄새와 생선 굽는 냄새가 났어요. 처음 며칠은 결혼 후 새 신부로서의 설렘도 조금 있었어요. 하지만 그 설렘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결혼 첫 주부터 저에게 쉴 틈 없는 날들이 시작되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아주 깐깐하고 엄격한 분이셨어요. 아침부터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가족 일을 도와야 한다며 바로 식당 일에 저를 투입시키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주방으로 내려가면 시어머니께서 이미 재료 준비를 시작하고 계셨어요. 저도 곧바로 배추를 썰고 파를 다듬고
생선을 손질하는 일에 투입되었죠. 오전에는 식당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점심 장사가 시작되면 손님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설거지며 청소까지 마치고 나면 어느새 밤 10시가 넘었어요. 가끔 손님들이 며느리가 참 부지런하네 라며 칭찬해 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면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조금 위로되긴 했지만 집안에서는 그런 인정이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가족으로 보기보다는 일하는 사람처럼 대하셨어요. 한 번은 제가 전을 부치다가 너무 두껍게 부쳤다는 이유로 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래서야 우리 집 명성을 이어갈 수 있겠니? 라며 무겁게 말씀하시는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도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석진 오빠의 태도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꾸짖을 때마다 그는 늘 묵묵히 침묵했어요. 제가 속상해서 물어보면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셔. 그냥 참고 넘어가자 라고만 말했어요. 그 말이 너무 답답하고 서운했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유일하게 마음을 붙일 수 있었던 건 요리였어요. 저는 원래 요리를 잘하지 않았는데 시댁에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죠. 매일 아침 새로 끓이는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며 재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반죽 하나에도 시어머니의 엄격한 기준을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날 제가 시어머니의 지시로 새로운 나물 반찬을 만들어 봤는데 그걸 맛본 손님 한 분이 오늘 나물 진짜 맛있어요.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라고 물으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속으로 작게 웃으면서 스스로를 칭찬했어요. 그런 순간이 저에게는 작지만 큰 위안이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어요. 이게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이 맞을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시댁의 기대와 제 감정 사이에서 늘 갈등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 후 몇 개월이 지나도 저는 여전히 그 집에서 며느리보다는 질꾼처럼 느껴졌어요. 손님들에게는 칭찬받는 음식을 만들면서도 제 자신을 위한 삶은 없는 것 같았어요. 결혼 후 몇 달 동안 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가장 큰 갈등을 겪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요리가 있었죠. 우리 집안은 전통 한식 맛집을 운영하는 만큼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집안 음식의 맛과 전통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정말 엄격하셨죠.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는 제가 주방에 들어가는 것조차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2005년 겨울 수원시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집안일과 식당의 허드렛일을 맡아 하면서도 요리에는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내가 뭘 안다고 요리를 하겠냐며 제가 주방에 들어가는 걸 거의 금지하셨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점점 제 존재가 그저 식당의 일부러 자리만 채우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저는 우연히 동네에 있는 작은 식당의 사장님과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분은 50대 초반의 아주 푸근한 인상의 여사장님이셨는데 그곳은 특히 코다리찜, 명태조림으로 유명했어요. 식당에 가끔 들러 음식을 먹다 보니 사장님께서 며느리 생활이 쉽지 않을 거야. 가끔이라도 나한테 와서 같이 얘기 나눠보자며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그 사장님은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에게 큰 위로를 주셨어요. 제가 요리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사장님은 직접 명태 손질부터 양념 비법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매운 양념을 맞추는 과정이 어려웠지만 조금씩 너만의 맛을 찾아가는 거야 라는 말씀이 제게 큰 용기가 되었어요. 마침 설날이 다가오던 즈음 저는 사장님께 배운 레시피로 가족들을 위해 코다리찜을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날은 큰 용기를 내어 시장에서 싱싱한 영태를 사고 조심스럽게 재료를 준비했죠. 시어머니 몰래 주방에서 몇 시간을 씨름하며 완성한 코다리찜은 보기에도 꽤 괜찮아 보였어요. 저녁 식탁에 코다리찜을 올렸을 때 시아버지와 석진 오빠는 처음에는 조금 의아해하더니 한 입 먹고는 이거 꽤 맛있네 라고 칭찬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정말 기뻤어요. 처음으로 가족들에게 제 요리를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젓가락조차 들지 않으시고 한참을 제 요리를 바라보시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이런 건 전통 음식이 아니야. 우리 집의 맛과는 맞지 않아. 괜히 음식 흉내 내다가 오히려 손님들 입맛을 헷갈리게 할 수도 있어. 그 순간 저는 마치 따뜻한 물로 데워진 마음이 한순간에 얼어붙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요리가 정말 그렇게 나빴을까 라는 의문도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사장님께 이 일을 털어놓았어요. 사장님께서는 제 손을 꼭 잡고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혜야, 요리는 맛도 중요하지만 그 요리에 담긴 사람의 마음도 중요한 거야. 내가 정성을 다했다면 그건 이미 좋은 요리야.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도 언젠가 통할 거야. 그 말에 저는 조금씩 용기를 되찾았어요. 코다리찜 사건 이후로도 저는 꾸준히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색깔을 찾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저는 요리를 통해 제 자신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엔 불안함이 있었어요. 내가 과연 이 집에서 진정으로 인정받을 날이 올까? 결혼 생활이 5년째 접어들던 2010년, 저는 점점 더 답답함과 무기력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시댁의 집과 식당은 제가 하루 종일 머무는 유일한 공간이었지만 그곳에서 제 자리는 마치 공기처럼 보이지 않는 것 같았죠. 특히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식당 운영과 요리 전통에 있어 굉장히 보수적이셨어요. 메뉴 하나를 바꾸는 것도 우리 집 전통을 망치는 일이라며 거부하셨죠.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저는 몇 년간 주방에 제대로 발도 들여놓지 못했어요. 한 번은 제가 젊은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새 메뉴 아이디어를 내봤어요. 요즘은 한식도 좀 색다르게 접목한 퓨전 음식이 인기라던데요. 우리가 그런 걸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 정색하시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 음식은 변할 필요 없어. 괜히 새로운 걸 해서 손님들 입맛을 헷갈리게 만들지 마. 그냥 주어진 일이나 열심히 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나름대로 집안을 돕고 발전시키고 싶다는 마음으로 의견을 냈던 건데 제 생각은 받아들여지기는커녕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으니까요. 이런 갈등이 반복되다 보니 저는 결국 남편인 석진 오빠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오빠, 나 요즘 너무 답답해. 나도 뭔가 내 손으로 해보고 싶어. 작은 가게라도 열어서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보고 싶어. 하지만 석진 오빠는 제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그는 피곤한 표정으로 가볍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가게 일은 우리 가족이 알아서 해. 너는 굳이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집안일이나 잘하면 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석진 오빠에게 저는 단순히 가족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만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으로부터 어떤 지지나 이해도 받지 못하니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수원에서의 삶은 한정적이었어요. 매일 똑같은 집, 똑같은 식당, 똑같은 사람들. 어디를 가도 저는 제 이름이 아니라 석진이네 며느리라는 호칭으로 불렸어요.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 저는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누군가의 계획 속에서만 움직여야 할까? 라는 질문이 계속 떠올랐죠. 하지만 어느 날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나는 내 삶을 살고 싶다.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 이름을 내건 내 가게를 열 거야. 그 결심이 섰던 날은 2010년 가을, 저녁 식사를 끝내고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어요. 그날따라 창문 너머로 보이던 저녁 하늘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어요. 깊은 주황빛 하늘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의 자율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당장 행동에 옮기기에는 두려움이 컸어요. 시댁에서 저를 어떻게 볼지,
남편은 또 얼마나 반대할지 생각하면 한 발짝도 움직이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는 더 이상 이런 그림자 같은 삶들 살고 싶지 않았어요. 2011년 봄, 어느 화창한 주말이었어요. 오랜만에 친정 동생인 민수가 시댁으로 저를 보러 왔어요. 민수는 저보다 5살 어린데 어려서부터 활발하고 명랑한 성격이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동생이에요. 그날도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누나,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뭐 좀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저는 처음엔 가볍게 웃어넘기려 했지만 민수가 시댁 식당에서의 고된 생활과 시어머니와의 갈등 이야기를 끈질기게 물어보는 바람에 결국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어요. 민수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더니 한참을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나,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병나겠어. 계속 이런 환경에 묶여 있으면 누나는 누나 인생을 잃어버리는 거야? 내가 누나를 도와줄 테니까 우리 한번 같이 새로운 가게를 열어보자. 그 말은 제게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어요. 사실 저는 오랫동안 독립하고 싶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지만 두려움과 책임감 때문에 감히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었거든요. 제가 민수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이 시댁에 알려진 건 몇 주 뒤였어요. 그날은 저녁 식사 자리였는데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도 제 손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민수랑 함께 작은 가게를 열어보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단단히 굳어졌어요. 곧바로 나온 대답은 냉랭한 말투였어요. 가게를 연다고? 우리 집 식당이 있는데 왜 딴짓을 하겠다는 거야? 그게 내 위치에 맞는 일이냐? 시아버지도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민수랑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해 못할 거다. 가족이랑 상의도 안 하고 이렇게 갑자기 통보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냐? 저는 차분히 대답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는 단순히 가족을 등지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제 자신을 찾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결국 시댁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수와 함께 가게를 열기로 했어요. 민수는 대학 때 경영학을 전공해서 기본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많이 줬고 저는 요리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가게 자리는 서울 홍대 근처의 작은 골목에 있는 15평 남짓한 공간으로 정했어요. 임대료도 저렴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라 민수와 제가 구상한 퓨전 한식 콘셉트에 딱 맞는 곳이었죠. 가게 메뉴는 제가 제일 자신 있는 코다리찜을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시댁에서 만든 전통 스타일을 그대로 고수하지 않고 젊은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색다른 버전으로 바꿔보기로 했죠. 고추장 베이스에 크림 소스를 약간 더한 크리미 코다리찜 같은 메뉴도 시도했어요. 가게 오픈 전날, 민수와 저는 가게 간판을 걸면서 작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지혜와 민수의 작은 주방지라는 뜻의 별표 지민의 밥상 별표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내 인생의 한 부분을 스스로 책임지고 만든 것 같아 뿌듯했어요. 가게를 연 초반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소셜미디어에 코다리찜 사진이 올라오면서 점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여기 코다리찜 진짜 특이하고 맛있어요 라며 웃는 얼굴로 말할 때마다 저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물론 시댁과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제 삶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했고 제 선택에 후회하지 않기로 했어요. 2011년 여름, 저는 결국 큰 결정을 내렸어요. 시댁 식당에서 벗어나 제 손으로 제 삶을 만들어 보겠다는 결심이었죠. 시댁의 반대와 남편 석진 오빠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친정 동생 민수의 도움으로 작은 가게를 열기로 했어요. 그 가게는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작은 골목에 자리 잡았어요. 10평 남짓한 아담한 공간이었지만 저는 그곳에서 제 꿈을 이루고 싶었어요. 제가 메인 메뉴로 선택한 건 코다리찜이었어요. 이 요리는 동네 식당 사장님께 배운 레시피를 기반으로 하되
제 나름대로 새롭게 변화를 준 음식이었어요. 가게를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민수는 사업 경험이 없었지만 경영학을 전공한 덕분에 자금 계획과 가게 운영 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저는 요리와 메뉴 개발에 전념했죠. 우리 가게의 이름은 별표 코다리 밥상의 별표로 정했어요. 코다리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메뉴를 통해 손님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겠다는 뜻이었어요. 민수와 함께 밤늦게까지 메뉴를 테스트하고 간판을 고르고 테이블을 직접 조립하던 시간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가게가 열리기 전날 민수가 저에게 말했어요. 누나, 이거 성공하면 진짜 대단한 거야. 누나를 위해서라도 꼭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말에 저는 울컥하면서도 다짐했어요. 그래, 이건 내 인생의 첫 번째 도전이야. 꼭 잘해낼 거야. 가게를 열기로 했다는 소식이 시댁에 전해지자 분위기가 크게 험악해졌어요. 시어머니는 가정이 먼저지, 가게는 무슨 가게냐고 하셨고, 시아버지도 식당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러냐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가장 아팠던 건 석진 오빠의 반응이었어요. 그는 제가 준비 과정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관심조차 두지 않았어요. 작은 가게 열어서 뭘 하겠다는 거야? 우리 집 식당 같은 규모랑은 비교도 안 될 텐데. 그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저는 굳이 대꾸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말로 설득할 때가 아니라 결과로 보여줄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드디어 가게를 연 첫날, 저는 가슴이 떨렸어요. 간판은 걸렸고, 주방은 깨끗하게 준비되었고, 메뉴판은 깔끔하게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걱정도 많았어요. 과연 손님이 올까? 라는 불안감이 컸죠. 첫 손님은 근처에서 일하던 회사원이었어요. 그는 점심시간에 혼자 와서 코다리찜을 시켰어요. 제가 정성껏 만든 요리를 테이블에 놓을 때 제 손이 살짝 떨렸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 손님은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 한마디가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게는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가 소셜미디어에 우리 가게의 코다리찜 사진을 올리며 이 집 코다리 진짜 맛있다 라고 칭찬해 주셨죠. 가게가 바빠지자 석진 오빠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무 관심도 없던 그가 가끔 제가 가게에서 만든 음식 사진을 보고는 이거 꽤 괜찮네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저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제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남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겠다는 다짐도 강해졌죠. 2012년 봄, 가게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손님이 늘어나고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코다리 밥상기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면서 매출도 꾸준히 오르고 있었죠. 민수와 저는 그런 성과에 뿌듯함을 느꼈고 작은 공간에서 시작했지만 우리만의 방식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좋은 변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시댁, 특히 석진 오빠가 저와의 경쟁을 시작하면서 상황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석진 오빠가 우리 가게 바로 맞은편에 새로운 가게를 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가게는 우리 메뉴와 거의 똑같은 음식을 팔고 있었죠. 가게 이름만 달랐을 뿐 심지어 간판 색깔과 내부 인테리어마저 우리 가게와 비슷했어요.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민수와 함께 맞은편 가게를 살펴보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어이없어 했죠. 민수가 화난 얼굴로 말했어요. 누나, 이건 진짜 너무하잖아. 어떻게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이 따라할 수 있냐고. 저도 민수와 같은 마음이었지만 그저 깊은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거였죠. 시댁은 지역에서 오랜 인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 관계를 이용해 우리 가게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단골 손님이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사장님, 이 가게 음식은 괜찮은데? 혹시 재료가 정말 신선하지 않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시댁 쪽에서 코다리 밥상은 위생이 안 좋다거나 신선하지 않은 재료를 쓴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문 때문에 몇몇 단골 손님들이 발길을 끊었고 그 영향이 매출에도 바로 나타났어요. 저는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일부러 더 열심히 가게를 관리하고 손님들에게 정직하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소문이라는 건 한 번 퍼지면 쉽게 수습되지 않더라고요. 가게 운영에서 또 다른 큰 문제는 배달 서비스였어요. 우리 가게는 배달 주문도 많이 들어와서 지역 배달팀과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배달이 이상하게 늦어진다는 고객 불만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정말 황당했어요. 석진 오빠의 가게 직원들이 우리 가게 배달팀을 고의로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배달 오토바이를 막거나 픽업 장소에서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어 우리 배달이 늦어지게 만든 거였죠. 한 번은 제가 직접 배달팀을 확인하러 나갔는데 석진 오빠 가게 직원이 우리 배달 오토바이를 막고 대놓고 시비를 거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제가 다가가자 그 직원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길이 좁아서 그랬다고 변명했지만 저에게는 너무 뻔한 의도였어요. 그 모든 방해와 소문에도 불구하고 저는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민수와 저는 손님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정성껏 요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믿는 손님들을 지키는 데 집중했어요. 한 번은 단골 손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장님,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어서 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이 가게를 믿어요. 그 말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시댁과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저는 단순히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저희 가게만의 진정성과 독창성으로 손님들에게 다가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에는 이런 갈등 속에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가게를 성장시켰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2012년 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저는 평소처럼 가게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은 점심시간 손님이 많아서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가게 문이 벌컥 열리더니 석진 오빠가 험악한 얼굴로 들어오는 겁니다. 석진 오빠는 가게 한가운데 서서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 가게 음식이 도대체 뭐가 대단하다고 손님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거야? 이런 맛으로 장사할 거면 그만두는 게 낫지 않아? 손님들은 놀란 얼굴로 그를 쳐다봤고 저는 그 순간 너무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석진 오빠는 계속해서 손님들 앞에서 제 음식을 비난했어요. 가족이랑 같은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된 맛도 없는 음식을 팔면서 무슨 자부심을 느낀다는 거야? 저는 참으려고 했지만 손님들 앞에서 이런 모욕을 듣는 건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저는 조용히 그를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지만 석진 오빠는 한사코 움직이지 않았어요. 결국 손님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식사를 마치지 않고 떠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날은 제게 정말 최악의 하루였어요. 석진 오빠의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며칠 후, 한 단골 손님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사장님, 여기 체인점 생긴 거예요.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포장으로 음식을 팔던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체인점을 낸 적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었거든요. 손님이 보여준 사진을 보니 석진 오빠의 가게에서 우리 가게의 포장 디자인과 거의 똑같은 스타일의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로고까지 흡사하게 만들어서 멀리서 보면 차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 행동은 단순히 경쟁을 넘어선 악의적인 도용이었어요. 몇몇 손님들은 헷갈려서 그쪽 가게를 우리 가게의 분점으로 착각했고 이로 인해 저희 가게의 평판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도저히 이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민수와 함께 대책을 논의했어요. 민수는 환한 얼굴로 말했어요. 누나,
이건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하지만 저는 법적 대응까지 가는 게 정말 옳은 일인지 고민스러웠어요. 아무리 갈등이 깊어졌다고 해도 결국 가족끼리 이런 싸움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가만히 있는 것도 제 사업과 제 꿈을 지키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 와중에도 몇몇 손님들은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줬어요. 어떤 손님은 가게 리뷰에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여기 음식은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정성과 진심이 담겨 있는 느낌이에요. 다른 곳과는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함이 있어요. 그 글을 보면서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어요. 아무리 방해와 공격이 있어도 저를 믿고 찾아주는 손님들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석진 오빠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제 가게만의 색깔과 정직함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겠다고요. 민수와 함께 디자인을 새로 바꾸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게의 독창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2013년 봄이었어요. 우리 가게는 한창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고 손님들도 꾸준히 늘고 있었죠. 반면 석진 오빠의 가게는 점점 조용해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의 가게가 우리 가게 바로 맞은편에 있어 신경이 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손님들이 그 차이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우리 가게에 와서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장님,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맞은편 가게도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음식 맛이 영 별로더라고요. 그냥 겉만 번지르르 하고 결국 다시 여기로 돌아왔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속으로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석진 오빠가 가게를 시작했을 때부터 저를 넘어뜨리려는 의도로 모든 걸 베끼고 방해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의 진정성과 품질이라는 걸 손님들이 알아주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맞은편 가게의 손님은 점점 줄어들었고 우리 가게를 다시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아졌어요. 심지어 어떤 손님은 그쪽에서 코다리찜을 주문했는데 소스 맛이 너무 밍밍하고 생선도 신선하지 않아서 남기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은 시댁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석진 오빠의 편을 들며 그래도 남자답게 사업을 확장하려는 마음은 좋다고 하셨지만 가게가 적자를 내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를 질책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지혜야, 내가 가게 잘 되는 건 알겠지만 석진이 가게가 이래서야 우리 가족 체면이 뭐가 되겠니? 너도 그쪽에 좀 도움을 줄 생각은 없니? 그 말을 듣고 저는 솔직히 놀랐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어딘가 불편하면서도 그동안 저를 비난하던 모습과는 다른 면을 보였기 때문이었죠. 어머니,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생각해 보겠지만 지금은 제가 제 가게를 지키는 게 먼저예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석진 오빠의 가게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시댁에서도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형제들 사이에서 큰 갈등이 있었어요. 가족 공동자금으로 가게를 운영하던 석진 오빠가 계속 적자를 내면서 다른 형제들은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거든요. 한 번은 민수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누나, 나 친구한테 들었는데 석진이네 집에서 지금 완전 난리래. 형제들이 석진 오빠한테 왜 돈을 그렇게 썼냐고 따지고 있대. 민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단순히 가족 간의 갈등을 흥미롭게 들을 수만은 없었어요. 결국 그 모든 일은 석진 오빠가 저를 이기려고 무리하게 시작한 사업 때문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석진 오빠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제 가게에 대해 적대적이고 비난만 하던 그가 점점 더 조용해졌어요. 어느 날 가게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길 줄은 몰랐어. 너도 결국은 무너질 줄 알았는데 내가 잘하긴 잘했나 보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승리감보다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모든 일이 결국 가족 간의 경쟁과 감정의 상처를 남겼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진정성과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경쟁은 결국 오래 갈 수 없다는 거려. 다음에는 제가 이 경험을 기반으로 어떻게 더 나은 가게를 만들고 또 시댁과의 관계를 조금씩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2013년 말, 제 결혼 생활은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상태에 이르렀어요. 처음부터 큰 애정 없이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버텼던 나날들이었죠. 하지만 가게를 둘러싼 갈등과 석진 오빠의 반복되는 공격은 우리의 관계를 더욱 깊은 골로 몰아넣었어요. 그날은 11월의 추운 오후였어요. 가게는 평소처럼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고 저는 주방에서 코다리찜을 준비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가게 문이 벌컥 열리더니 석진 오빠가 들어왔어요. 그가 들어오는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또 일이 생길 거라는 걸 느꼈어요. 석진 오빠는 아무 말 없이 가게 주방에 서더니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제 그만둬. 내가 뭘 잘했다고 나를 이기려 드는 거야? 가족이면 가족답게 살아야지. 내가 무슨 경쟁 상대라도 된다고 생각하냐? 손님들은 모두 그를 쳐다봤고 가게 안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차분히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빠, 여기까지 와서 이러는 건 너무 지나치잖아. 손님들께 민폐가 되니까 나가줘. 하지만 그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 비난을 퍼부었어요. 가게니 사업이니 하면서 내가 가정을 버린 건 알고 있냐? 집에 들어와서 할 일이나 해. 아내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책임도 못하면서 뭘 잘했다고 이러고 있냐고. 그 순간 저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오빠, 그만해. 아내로서의 책임을 말하기 전에 오빠는 남편으로서 날 존중한 적은 있었어? 오빠에게 난 언제나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로만 존재했지. 지혜라는 사람으로 존재한 적은 없었잖아. 이런 결혼이라면 더 이상 의미 없어. 그날 밤,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어요. 이 결혼은 더 이상 나를 위한 것도, 그를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그동안 가족지라는 이유로 결혼지라는 틀 속에서 제 자신을 억누르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석진 오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 그만하자.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뿐이야. 난 더 이상 이런 결혼을 유지하고 싶지 않아. 그는 처음에는 제 말을 믿지 못하는 듯 비웃으며 말했어요. 너 정말 이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혼하면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오빠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내가 이혼하겠다는 건 오빠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야. 제가 이혼 서류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시댁에 전해지자 시댁 분위기는 그야말로 폭풍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이혼은 안 된다며 저를 설득하려 했고 시아버지는 가족의 체면을 생각하라며 강하게 반대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없었어요. 이혼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가게와 재산이었어요. 석진 오빠는 제가 운영하는 가게가 결혼 후 시작된 사업이라는 이유로 가게의 수익 일부를 요구했어요. 그 가게도 결국 우리 가족 돈으로 시작한 거잖아. 나도 그 몫을 받아야겠어?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었어요. 가게는 온전히 제 노력과 열정으로 세운 것이었고 시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시작하게 되었죠.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매일같이 법정에 출석하고 시댁의 비난과 석진 오빠의 태도에 맞서야 했어요. 하지만 제 곁에는 민수가 있었고 가게를 찾아주는 단골 손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어요. 어느 날 한 단골 손님이 저에게 말했어요. 사장님, 힘내세요. 사장님이 만들어가는 이 공간은 정말 특별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저를 버티게 해줬어요. 2014년 봄, 이혼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어요.
법적 싸움은 길었지만 저는 가게를 지킬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도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2014년 초 이혼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가장 큰 갈등은 결국 재산 분할 문제로 이어졌어요. 특히 제가 운영하던 가게가 논란의 중심이었죠. 이 가게는 분명히 제 노력으로 세워진 공간이었지만 석진 오빠는 끊임없이 자신의 몫을 주장했어요. 석진 오빠는 가게가 결혼 후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사업 초기 자금이 부부의 공동 재산에서 나왔다는 주장을 했어요. 내가 돈을 혼자 벌어서 시작한 게 아니잖아. 그 돈은 우리가 결혼하면서 모은 공동 재산이었어. 그러니까 나도 그 가게에서 내 몫을 받아야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가게를 열기 위해 밤낮 없이 준비하고 손님을 끌어오기 위해 제 모든 정성을 쏟아부은 건 저였어요. 시댁으로부터는 도움은커녕 방해만 받아왔는데 이제 와서 가게 수익에 손을 대겠다는 석진 오빠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차분히 반박했어요. 오빠,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이 가게는 내 꿈이고 내 손으로 일궈낸 결과야. 오빠가 도와준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권리로 내 가게에 이익을 요구해? 하지만 석진 오빠는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그는 법원에 가게 이익 분할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저는 모든 자료를 하나하나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사업계획서, 초기 자금 내역, 영수증, 매출 기록 등 가게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모으는데 몇 주가 걸렸어요. 법원에서 석진 오빠는 초기 자금 중 일부가 결혼 생활 동안 모은 공동계좌에서 나왔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저는 그 돈이 실질적으로는 제 부모님이 도와주신 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 노력했어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어요. 석진 오빠는 계속해서 공동재산이라는 단어를 강조했고 저는 제 가게가 순전히 제 노력으로 운영되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저를 도와주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가게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들과 단골 손님들이 법원에서 증언해주기로 한 거예요. 한 직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장님은 가게를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준비하셨어요. 사장님의 가족이나 남편분이 도와주신 적은 없었습니다. 또 다른 단골 손님은 이렇게 증언했어요. 저는 사장님이 이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셨는지 봐왔어요. 여기 음식의 맛과 분위기는 사장님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들의 증언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제가 혼자서 이뤄낸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였거든요. 몇 달간의 공방 끝에 법원은 가게의 소유권이 전적으로 제게 있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초기 자금에 대한 석진 오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했고 제가 사업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간 노력이 명백하다는 이유에서였어요. 판결이 나오던 날, 저는 법정에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억울하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안도감과 다짐도 함께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내 힘으로 내 삶을 살아가야겠다. 판결 이후 시댁과의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가족 간의 문제를 이렇게 법정까지 끌고 갔어야 했냐며 저를 비난하셨고 다른 형제들도 저를 외면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어요. 이번 일을 통해 저는 저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이 재산분할 소송은 제게 많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제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준 사건이기도 했어요. 2014년 여름, 가게와 관련된 재산 분할 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지만 또 다른 큰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바로 우리가 함께 살던 집을 둘러싼 문제였죠. 그 집은 결혼 후 제가 시댁과 멀리 떨어진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도 함께 올린 공동명의 집이었어요. 하지만 이혼 절차가 시작되면서 석진 오빠는 그 집을 자신이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 집은 어머니도 자주 오시고 앞으로 내가 어머니를 모셔야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집은 내가 가져야 해.
그의 말은 마치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듯 들렸지만 사실 저는 그의 주장이 이기적이라고 느껴졌어요. 그 집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지역에 있었고 제가 아이들과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단호히 말했어요. 아이들이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요? 내가 이 집을 떠나면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하죠? 오빠는 어머니를 위해 말하지만 아이들의 안정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지만 석진 오빠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내가 가게도 가졌으니 집은 내가 가져야 형평성에 맞는 거야? 내가 나가서 월세를 살든 말든 그건 내 선택이야. 아이들은 이혼 과정 내내 불안해했어요. 특히 큰아이는 엄마, 우리 어디로 가야 해요? 우리 집 계속 살 수 있죠? 라고 묻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최대한 아이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아이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 집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저는 아이들의 복지와 안정을 이유로 집 소유권을 주장하기로 했어요. 법원에서의 논쟁은 가게 때보다 더 치열했어요. 석진 오빠는 내가 이혼 후에도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이 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아이들과 관련된 여러 증거를 준비했어요. 학교 생활, 근처 병원 기록, 심지어는 상담사와의 대화 내용을 증명으로 제출했죠. 재판 도중 변호사가 말했어요. 지혜 씨, 상대편이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정과 실질적인 생활을 중심으로 판단할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감정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했죠. 재판이 진행되면서 시어머니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게도 가져갔으면 됐지, 집까지 가져가겠다는 건 너무 욕심 아니니? 어머니로서 내 자리를 생각해달라. 하지만 그 말은 저를 설득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단호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 물러날 수 없었어요. 몇 달간의 긴 싸움 끝에 법원은 결국 집의 소유권을 제게 주기로 판결했어요. 판사는 아이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교육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이유를 들며 제가 집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했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에 쌓였던 불안감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듯했어요. 아이들과 계속 이 집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죠. 판결 후 석진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어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감정이 교차했어요. 미안함도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다짐이 더 컸어요. 저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말했어요. 우리 이제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가자. 이혼 과정은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저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어요. 2014년 늦가을, 이혼 소송의 마지막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가게와 집 모두가 얽힌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야 했죠. 그동안의 갈등과 다툼으로 이미 지칠 대로 지쳤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버티기로 했어요. 석진 오빠는 법정에서 또다시 억울한 주장을 펼쳤어요. 지혜가 가게를 시작할 때 사용한 돈은 우리가 함께 모은 돈이었어요. 그건 공동재산이니까 가게도 제 몫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화가 치밀었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이미 이런 주장을 예상하고 민수와 함께 철저히 증거를 준비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차분히 설명했어요. 가게의 초기 자금은 지혜 씨의 개인 저축과 친정 동생의 지원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은행 거래 내역과 송금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제출된 증거 자료는 명확했어요. 1. 별표 은행 기록 별표 제가 가게를 열기 위해 사용한 자금의 출처는 결혼 전부터 모아둔 개인 저축이었어요. 2. 별표 송금 내역 별표 민수가 초기 자금을 지원한 내역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3. 별표 사업 등록 자료 별표
가게는 결혼 이후에 시작되었지만 사업 계획과 실행은 제가 독립적으로 진행했다는 사실이 명확했죠. 석진 오빠의 주장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어요. 판사는 자료를 검토한 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가게는 부부 공동 재산의 일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지혜 씨의 독립적인 노력과 자금으로 운영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오랜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이었거든요. 가게 소유권이 제게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뒤 집 문제로 논의가 이어졌어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집을 유지하고 싶었지만 법원은 다른 결정을 내렸어요. 집은 매각하여 수익을 두 사람에게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판결은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결국 저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야 했고 석진 오빠는 그 집에서 벗어나야 했어요. 판결이 끝난 뒤 석진 오빠는 고개를 떨군 채 법정을 나갔어요. 저는 그를 쫓아가지 않았어요. 우리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졌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법원 앞에서 민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누나, 드디어 끝났네. 이제 진짜로 새 출발할 수 있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가슴 한쪽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아이들과 이야기했어요. 우리 이제 새로운 집에서 다시 시작하자. 집은 바뀌겠지만 우리 가족은 변하지 않아. 아이들은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였지만 제가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듣고 안도한 것 같았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혼 과정과 재산 분할은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제 자신을 지키는 법,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더 강해지는 법을 배웠어요. 2015년 봄, 이혼 절차가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모든 감정을 뒤로하고 오직 가게와 아이들에게 집중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동안 많은 것을 잃었지만 제 손으로 쌓아 올린 것만큼은 지키고 싶었거든요. 이혼 후, 가게는 저의 모든 것이었어요. 아침 일찍 가게로 나와 재료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저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특히 단골 손님들이 가게를 찾아와 응원해 줄 때마다 큰 위로를 받았어요. 한 번은 한 단골 손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장님, 여기 음식은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정성이 느껴져요. 그래서 계속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가게가 단순히 돈을 버는 공간이 아니라 제 삶의 일부라는 거려. 그런데 가게 일이 바쁘게 돌아가던 중 석진 오빠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가 운영하던 가게가 결국 문을 닫았다는 얘기였어요. 가족과의 갈등, 손님의 외면, 그리고 계속된 적자로 인해 버티지 못했던 거죠. 민수를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시댁에서도 석진 오빠를 더 이상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형제들 간의 갈등이 더 깊어져서 이제는 시어머니조차도 그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제가 예상치 못했던 방문이라 조금 당황했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앞에 앉아 잠시 말없이 눈물을 훔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지혜야, 내가 이런 부탁을 할 자격이 없는 거 알지만 석진이를 한 번만 도와줄 수 없겠니? 그 애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 아무리 그래도 한때는 내 남편이었잖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어요. 분노, 안타까움, 그리고 깊은 상처가 동시에 떠올랐어요. 사실 시어머니의 부탁을 들으면서 저는 너무나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왜 내가 도와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석진 오빠는 저를 힘들게 했고 심지어 제 노력을 폄하하면서 가게를 방해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때 제가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생각도 떠올랐어요. 석진 오빠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언정 지금의 어려움이 너무 큰 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이건 제가 당장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떠났지만 그녀의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무거움이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았어요. 그날 밤, 저는 민수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는 단호했어요. 누나, 너무 착하게 굴지 마. 석진 오빠는 누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이야. 누나는 이제 누나 자신과 아이들만 생각해야 해. 민수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내가 도와주는 게 정말 석진 오빠를 위한 걸까? 아니면 단순히 내 죄책감을 덜기 위한 선택일까? 결국 저는 답을 내렸어요. 도와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요. 석진 오빠는 스스로 책임지고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아야 했고, 저는 제 삶을 더 이상 그와 엮을 수 없었어요. 며칠 뒤, 저는 시어머니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어머니, 석진 오빠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빠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지만 결국 제 결정을 이해한다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그래, 내 마음을 이해한다. 내가 미안하다. 지혜야. 그 통화를 끝내고 저는 비로소 가슴 한편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 저는 저 자신과 아이들, 그리고 가게를 위해 살아가기로 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기로요.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가게를 확장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갔는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2015년 초여름, 모든 법적 다툼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저와 아이들은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집도 새로운 곳으로 옮겨야 했고,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보내야 했죠. 새로 이사한 집은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예전 집보다는 크기도 작고 오래된 느낌이었지만 제겐 이곳이 새로운 시작의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처음 며칠은 아이들과 함께 집 정리를 하며 웃고 떠들었어요. 엄마, 여기 우리 집도 예뻐요. 여기는 제 방이죠? 큰아이가 방을 골라가며 들떠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어요. 아이들에게 이 집이 안정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요. 가게는 여전히 제 삶의 중심이었어요. 아침 일찍 재료를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저녁 늦게까지 주방에서 요리를 하며 하루를 보냈죠. 특히 손님들이 코다리찜을 맛있게 먹고 웃으며 나갈 때마다 제가 이 길을 선택한 게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가끔은 너무 지친 나머지 의자에 주저앉아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더 잘할 수는 없을까? 그럴 때마다 단골 손님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어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아이들이 잠든 밤이면 저는 혼자 조용히 앉아 과거를 떠올리곤 했어요. 석진 오빠와의 싸움, 시댁과의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받은 상처들이 가끔씩 제 마음을 어지럽혔죠. 내가 너무 냉정했던 걸까? 그가 받은 고통은 내가 준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다시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제가 내린 선택은 단순히 복수나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었어요. 저와 아이들, 그리고 제 삶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삶은 점점 안정되어 갔어요. 아이들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했고, 가게도 매출이 꾸준히 늘어났어요. 손님들이 기집 음식은 정말 정성이 느껴져요 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죠. 하지만 과거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찾아와 석진 오빠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던 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 묘한 갈등이 생겼어요. 한편으로는 그를 용서하고
이제는 다 털어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도 한때는 제가 믿고 의지하려 했던 사람이었고, 저 역시 그를 완전히 미워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용서라는 이름으로 다시 그의 문제에 휘말리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제가 힘들게 지켜온 제 삶을 다시 흔들리게 하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죠. 이제 제 삶은 비로소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의 끝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석진 오빠를 용서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독립적인 삶을 지키며 제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할까요?